안녕하세요. 양현진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늑한 분위기로 좀 꾸며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씩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 책인데요. 무례한 사람들 주변에 참 많죠. 저도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웃고만 있었을까? 따끔하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하고, 나중에 꼭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 책에서 대처하는 법을 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도 재미있게 잘 읽은 책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도 웃으면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주변에 정말 무례한 사람들한테 화내지 않고 대처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지음.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흔한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 출연자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남자 연예인이 코미디언 김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그는 평소에도 속물적이거나 무례한 질문을 막 던짐으로써 출연자들을 당황케 하는 게 특기였다. 이럴 때 보통은 그냥 웃고 넘기거나 자신의 외모를 더 희화화하며 맞장구 치는데 김숙은 그러지 않았다. 말한 사람을 지그시 쳐다본 뒤 상처 주네? 하고 짧게 한마디 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말투였다. 그러자 상대가 농담이라며 사과했고 김숙도 미소 지으며 곧바로 괜찮아요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일상에서 얼평, 얼굴 평가, 몸평, 몸매 평가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더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대립 구도를 자주 활용한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칭찬받는 여성,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외모로 남성들에게 놀림받는 여성의 구도다. 여성들은 몸매가 항아리라거나 가슴이 작다거나 못생겼다는 등의 놀림을 받으면 한술 더 뜨면서 함께 웃고 난다. 혹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농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프로 불편러 취급을 받기 십상이라 대부분 그저 참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참고 참다 어느 순간 불만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걸 네가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일수록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군대식 문화에 익숙한 남성에 비해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같은 평가를 받게 될까봐 속마음을 숨긴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다. 곱씹다 보면 결론은 늘 나의 문제로 수렴된다. 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닐까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나치게 예민한 나만 남는다. 그렇다고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쉽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저 지금 너무 불쾌하네요. 같은 표현은 명확하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하기 어렵다. 한국 정서상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그런 표현을 더더욱 하기 힘들다. 어릴 때 나는 감정 표현의 적절한 농도를 몰라 관계에서 자주 실패했다.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논쟁 끝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 길로 빠지거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며 엉엉 울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 참다 그냥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다.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김숙의 상처주네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서였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사실 그 자체인 이 말은 상대를 구석으로 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상대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상처 준 사람이 되었고 김숙은 깔끔히 사과받고 넘김으로써 쿨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숙에게 사과한 상대는 그동안 전혀 제지받지 못한 행동에 한번 제동이 걸림으로써 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자각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건 사실 그의 인생에서도 다행인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반복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타인에게 제지당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갑질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김숙이 감호장 캐릭터를 내세우며 남자는 조심해야죠. 술은 남자가 따라야죠. 같은 반사 화법을 쓰는 것도 흥미로웠다. 그가 TVN의 SNL 코리아에서 한 대사도 같은 맥락이었다. 상사가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 중이야? 라고 하자 그럼 부장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몽정하셨어요? 하고 맞받아 쳤다. 김숙은 기존 속담을 패러디해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 망신한다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비트기를 통해 사람들은 웃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간 별 생각 없이 듣고 써온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고 폭력적인 것이었는가를. 김숙뿐 아니라 방송인 이효리에게도 매력적인 화법을 보았다. 이효리가 한 예능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핑클로 활동하던 당시의 춤과 노래를 보여달라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았고 상당히 집요한 요구였다. 이효리는 그런 그에게 옛날 스타일 진행을 아직도 하시네요 라며 웃은 후 요즘 사람들은 핑클 노래 잘 몰라요 하고 덧붙여 자연스럽게 그 요구를 비껴갔다. 진행자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 그렇다고 다른 출연자들도 호응해줬고 이효리는 이 틈을 타 여유롭게 화제를 돌렸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노련미가 보이는 대응이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대처 방식이 다른 예도 있다. 한 유명 걸그룹은 예능에 출연해 애교를 보여달라는 남성 진행자들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멤버들은 애교를 보여주기 싫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마 오랫동안 그런 요구에 시달렸으리라. 멤버들이 갑자기 울자 방송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해당 걸그룹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오해를 샀다. 그들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이해되면서도 조금 더 노련하게 대응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모습에서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쓰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난다. 사람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 밟으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만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다. 나는 20대를 거치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참기만 하면 스스로 무기력해진다는 걸 알았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걸 방해하는 외부 소음에는 여유롭게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이제 나는 매일 밤 누군가가 준 상처를 곱씹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화내거나 울지 않고도 나의 입장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는 내가 시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말자. 웃으면서 우아하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이 무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갑질은 계속된다. 멈추라고 하지 않으면. 갑질의 신세계를 봤다. 김무성 의원이 선보인 노르패스 이야기다. 그가 공항 입국장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밀어보낸 영상은 엄청난 화제가 됐다. 그를 맞이하는 수행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김 의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쪽으로 가방만 굴려보냈다.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데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약간의 연기조차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후 논란을 해명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바쁜 시간에 쓸데없는 일 가지고 라고 응수했다. 영상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건 아마 숙였던 고개를 들자마자 황급히 가방을 잡았던 수행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맛, 모멸감의 맛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모멸감의 뜻은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며 느끼는 수치스러운 느낌이다. 김찬원 교수의 책 모멸감을 보면 자신의 결핍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모멸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계를 만들어 누군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또한 김무성 의원의 캐리어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그러다 좀 슬퍼졌는데 수행원의 모습에서 잊었던 모욕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습관처럼 곱씹던 밤이 있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도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말들은 털리지 않고 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대학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이면 영화관, 호프집,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에겐 긴장된 일터가 손님들에겐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힐링의 장소였다. 친절과 웃음을 끝없이 요구받는 것이 버거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할 때면 걸리적거리는 자존감을 작게 접어서 집에 두고 나서곤 했는데 너무 자주 숨겨두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조차 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같은 말을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그들만이 아니다. 그런 이상한 말은 도처에 있었다. 편견에 찌든 말, 고압적인 말, 폭력적인 말들은 나를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그중엔 악이 없는 농담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사람들의 이상한 말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용기를 얻어 다음에도 비슷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에서 만나는 다음 사람에게도 용인받은 행동을 반복했다.
또한 나는 그런 말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패배감을 쌓아갔고 그렇게 모인 좌절감은 나보다 약자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갑질의 낙수 효과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한 기업에서 또 증명했다.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고객에게 2차례 경고한 후 그치지 않으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어라. 2012년 현대카드가 전화 상담 직원에게 내린 지침이다. 2016년부터는 폭언과 성희롱 외에 인격 모독이나 위협성 발언을 하는 고객의 전화도 끊을 수 있게 했다. 이 엔딩 폴리시를 시행한 결과 상담원의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지침은 폭언하는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상담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만 해도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무례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의 옷을 벗는 걸 잊은 것이다. 회사에서 대표인 사람이 집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조차 대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행동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자신이 옳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무례함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고 풍선처럼 부푼 무례함으로 높이 떠오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발 아래에 있게 됐다. 갑질, 개저씨 같은 한국어가 수출되는 세상이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이 표현을 설명하며 갑질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갑질의 대물림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사회적으로 서로의 갑질을 제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누구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장려될 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 강아지들은요, 아프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통증을 숨기죠. EBS1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마룻바닥을 무서워해 걷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견주의 에피소드가 나왔다. 강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훈련사 강형국 씨가 걸음걸이를 지적하며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다리를 절면서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사의 말에 따라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개는 통증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마룻바닥을 무서워한 것인데 주인은 단순히 걷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온 것이다. 아유 착하기도 하지. 개는 항상 주인의 칭찬을 기다린다. 사람 입장에서 착한 개란 이런 것이다. 배변을 정해진 곳에 하고 주는 것을 무엇이든 잘 받아먹으며 사람을 절대 물지 않고 주인이 없어도 집안을 어지르지 않고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 개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간식도 얻어낼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착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기본이다. 음식을 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고 친구나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양보를 잘 하며 떼쓰지 않고 울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아이는 순하고 착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칭찬을 받는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착한 아이가 되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심리에 지배당할 때 발생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실망도 안기며 자란다.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과도하고 자녀의 생각과는 어딘가 조금씩 빗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는 이 같은 부모와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억압을 받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실패하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의 말을 잘 들어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가며 성장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착한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조차 방관자의 자세를 취한다. 진로, 취업,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조차 마찬가지다. 내가 온전히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면 포기하는 것도 빠르고 남 탓을 하는데도 익숙하다.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착하다는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길 권한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양보하지 않아도 네 주장을 펼치더라도 미움받지 않는다 라고 조언해 주기를 바란다. 그는 훈련을 하려면 좀 미움받으면 어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 하고 애써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 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스는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는다. 경험상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 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풀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 라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라고 묻는다면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를 입어?
라고 할 수 있듯이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히읗히읗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스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 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간 노력하다가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